지금 당장 핸드폰 열고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세요. 잔고가 0원이어도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2026년부터 기초연금은 가난한 사람을 고르는 제도가 아니라 기록이 깨끗한 사람만 골라주는 제도로 바뀝니다. 내 손에 돈 한 푼 없어도 보험 하나 출금 기록 하나 때문에 지급 제외가 뜹니다. 특히 1961년생 한 달 40만 원, 10년이면 5천만 원입니다. 이걸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통장은 비어 있는데 나라는 여러분을 연금 안 줘도 되는 부자로 찍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지혜 한컷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편해지는 지혜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센터에 갔다가 가장 많이 듣는 황당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르신은 소득이 높아서 이번에 탈락하셨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직장도 없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도 없어 당장 먹고 살기 막막한데 나라에서는 소득이 높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유는 나라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 때문입니다. 행정용어라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 집과 차, 통장 잔고, 심지어 과거에 썼던 돈까지 모두 합쳐 매달 이 정도를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매겨버리는 가짜 월급 성적표입니다. 2026년부터 이 기준은 더 깐깐해집니다. 먼저 2026년형 소득인정액의 잣대를 알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44만 원, 부부가구 39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연금은 0원입니다. 무서운 점은 실제로 손에 쥔 현금이 아니라 나라의 계산기가 추정한 소득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당장 현금이 아니어도 나라는 그 부동산에서 매달 수익이 난다고 가정합니다. 현재 재산소득 환산율은 연 4%입니다. 지역별 공제 후 재산이 3억 원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100만 원을 버는 사람으로 계산됩니다. 집에서 잠만 자도 이 정도 집에 사니 월 100만 원 소득자라며 등을 돌리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보다 무서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평생 모은 전세금 5천만 원이 전부였는데도 탈락했습니다. 3년 전 자녀 결혼 자금으로 보태준 목돈의 출처와 용도를 증빙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25개 기관의 기록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10년 전 보험해약금, 자녀에게 빌려준 통장 기록, 폐차하지 않은 노후 차량까지 모두 살아나 소득인 정액을 끌어올립니다. 주민센터 공무원은 사정을 이해해도 컴퓨터에 뜬 부적격 판정을 바꿀 권한은 없습니다. 나라는 눈물 섞인 사연보다 숫자로 남은 데이터를 더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961년생이 유독 위험한 이유입니다. 2026년에 처음 신청 자격을 얻는 1961년생은 이전 세대보다 금융 자산 종류가 다양하고 보험연금 이력이 복잡합니다. 자녀와의 금전 거래 기록도 전산에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는 자녀에게 준 돈을 효도로 보지 않습니다. 증빙되지 않은 이동은 재산을 숨긴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가짜 부자의 굴레를 벗지 못하면 통장이 비어 있어도 부자 취급을 받으며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도대체 내 재산 목록? 어디에 이런 독초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연금 점수를 깎아먹는 항목들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가짜 월급, 즉 소득인 정액을 결정짓는 가장 큰 축은 바로 재산입니다. 많은 분이 억울해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는데 왜 나를 부자라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국가가 재산을 계산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라진 돈의 유령, 이른바 기타 산정 재산입니다. 이미 써서 없어진 돈인데도 나라는 여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는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자녀 결혼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으로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식적으로는 재산이 아니어야 하지만 영수증이나 계약서로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는 그 돈을 현금으로 숨겨두었거나 몰래 증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이런 증명되지 않은 인출금은 일정 기간 동안 재산으로 남습니다. 매달 자연적 소비만 차감되고 나머지는 유령 재산이 되어 소득인 정액을 계속 올립니다. 결국 5천만 원을 이미 썼어도 국가는 여전히 5천만 원을 쥔 부자로 보고 연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거주지의 함정,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의 격차입니다. 기초연금 계산에서 집값을 전액 잡지는 않지만 지역마다 공제 한도가 크게 다릅니다. 2026년 기준 대도시는 약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만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에서 2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에 사는 분과 대도시에서 2억 5천만 원 전세에 사는 분을 비교하면 역전이 발생합니다. 대도시는 공제액이 커 재산 점수가 낮게 잡히지만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집값이 더 낮아도 가짜 월급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2026년에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변화로 집을 팔지도 않았고 소득도 늘지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증여와 처분의 시차, 이른바 5년의 굴레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면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가는 그 선택까지 계산합니다. 기초연금법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했을 때 그 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최대 5년 이상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를 모두 내고 적법하게 넘겼어도 복지 행정은 다릅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줄였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집은 자식에게 줬는데 연금은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적표에는 지금도 본인도 모르는 가짜 재산들이 적혀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1961년생은 자녀의 독립과 결혼이 겹치며 목돈이 오간 기록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국가는 사정을 묻지 않습니다. 통장 출금 기록과 등기부명의 변경만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통장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복병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고 있는 금융재산의 함정은 무엇일까요? 많은 어르신이 집값이나 땅값은 신경 쓰시지만 정작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이나 보험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나는 큰 부자도 아닌데 통장에 몇 천만 원 있는 게 무슨 대수냐고 하시죠.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기 앞에서 금융재산은 부동산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매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첫 번째로 예금보다 무서운 보험 해약 환급금의 습격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왜 재산 점수가 높냐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혹시 오래전 들어둔 보험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열의 9은 깜짝 놀라십니다. 20년, 30년 전에 가족을 위해 들어둔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혹은 손주들을 위해 부어준 교육보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걸 나중에 아플 때나 세상을 떠날 때 받는 돈이지. 지금 내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나라의 계산기는 다릅니다. 금융감독원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 여러분이 가입한 모든 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실시간으로 조회합니다. 지금 당장 전화 한 통으로 보험을 깼을 때 손에 쥘 수 있는 돈을 현금 재산으로 그대로 잡아버리는 것이죠. 오래된 보험일수록 그 환급금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 보험을 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라는 그것을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으로 보고 여러분의 재산 성적표에 꼬박꼬박 합산합니다. 통장 잔고는 영원이어도 잊고 있던 보험금 때문에 여러분은 나라가 공인한 부자가 되어 연금 문턱에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중으로 깎이는 이자 소득의 함정입니다. 금융재산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재산으로 한 번 계산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또 한 번 계산되는 이중과세 구조 때문입니다. 은행에 5천만 원을 예치해 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째로 이 5천만 원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매달 일정 비율의 소득인 정액을 높입니다. 둘째로 만기 때 받는 이자나 매달 들어오는 이자 수익은 이전 소득 중 하나인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특히 2026년처럼 금리가 변동하는 시기에는 예금 이자가 생각보다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도 기초연금 산정 시에는 꼼꼼히 반영됩니다. 원금 때문에 재산 점수가 깎이고 이자 때문에 소득 점수가 또 깎이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저축해서 이자 받은 게 무슨 죄냐고 하시겠지만 나라 계산기는 그 이자를 여러분이 매달 벌어들이는 월급처럼 간주하여 연금액을 삭감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세 번째는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배우자, 금융재산의 합산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내 통장만 깨끗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혼자 사는 분이 아니라면 부부를 하나의 경제적 운명 공동체로 봅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에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주식 계좌나 숨겨둔 비상금 통장 혹은 배우자가 가입한 고액의 보험 환급금이 있다면 나라는 두 분의 재산을 합쳐서 판정합니다. 우리 남편 돈은 남편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지라는 말은 가정 안에서만 통할 뿐 보건복지부 전산망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1961년생 선배님들은 배우자분들도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셨던 세대라 각자의 명의로 된 금융자산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미리 합산해 보지 않고 신청했다가는 배우자의 생각지 못한 금융기록 때문에 두 분 모두 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고배를 마실 수 있습니다. 10원 단위까지 찾아내는 전산망의 위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촘촘한 그물망을 가진 나라가 여러분을 오해하게 만드는 또 다른 결정적 실수, 바로 인적관계와 자동차에 얽힌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가장 억울하면서도
많은 분이 눈물을 쏟으시는 대목을 짚어보려 합니다. 바로 가족을 위한 선의가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특히 자식 잘 되라고 이름 한번 빌려준 것, 그리고 자식이 사준 좋은 차 한 대가 어떻게 여러분의 연금을 통째로 날려버리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만 빌려준 건데라고 하시는 명예 대여의 무서운 결말입니다. 자식들이 사업한다고 하면 신용이 부족해서 혹은 세금 혜택 좀 보겠다고 부모님 성함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할 때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하며 선뜻 인감도장을 내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 이거 이름만 빌리는 거지. 실제로는 제가 다 운영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라는 자식의 말을 믿으시는 거죠. 하지만 나라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은 그 따뜻한 부모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사업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는 자식이 가져가는 돈이어도 국가 전산망에는 여러분이 매달 수백만 원을 버는 사장님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비단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자식의 청약 통장을 부모 명의로 만들어 두거나 자녀가 살고 있는 전셋집의 명의를 부모로 해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주민센터에 가서 그거 내 집 아니고 자식 거예요 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국가는 서류상 명의자가 어르신이니 어르신 재산입니다 라고 차갑게 선을 긋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대가는 여러분이 평생 당당하게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자식에게 통째로 양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는 효도차인가, 연금 킬러인가, 자동차 기준의 함정입니다. 자식들이 돈 벌어서 아버지, 이제 낡은 차 타지 마시고 좋은 차 타세요라며 사준 번듯한 대형 세단이나 최신형 전기차, 정말 기분 좋은 선물일 겁니다. 그런데 이 차 한 대 때문에 연금이 영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기초연금법에는 고급 자동차에 대한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차량의 가격입니다. 배기량 기준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국가는 여러분을 매우 부유한 고소득자로 간주합니다. 무서운 점은 계산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재산은 연 4% 정도의 소득으로 환산하지만 4천만 원이 넘는 고급 자동차는 차 가격 전체를 여러분이 매달 버는 월 소득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4,500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소득인 정액은 매달 4,5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244만 원을 수십 배 초과해버리니 통장에 잔고가 한 푼도 없어도 연금 수급은 불가능해집니다. 자식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사준 차가 오히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끊어버리는 연금 킬러가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명의의 덫입니다. 1%의 지분도 재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99대 1혹은 50대 50으로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 지분은 1%밖에 안 되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기초연금 판정 시 자동차 지분이 단 1%라도 섞여 있다면 그 차는 오롯이 어르신의 재산으로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961년생 선배님들은 자녀들이 한창 사회생활을 활발히 할 시기라 이런 명의 공유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2026년에 더욱 정교해진 전산망은 이런 사소한 지분 하나까지도 다 찾아내요.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에 합산합니다. 억울하게 연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신청 전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모든 자산과 명예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억울한 상황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차가운 계산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내 소중한 연금을 지켜낼 구체적인 방어 전략과 실전 행동 요령은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연금을 갉아먹는 수많은 함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돈을 썼는데 어쩌나 혹은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자가 있는데 포기해야 하나라며 낙담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기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권리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제부터는 국가의 차가운 전산망을 이겨내고 뺏길 뻔한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아올 확실한 실전 방패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록으로 데이터를 뒤집는 입증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현금 인출을 의심하고 유령 재산으로 잡는 이유는 단 하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명확한 증거만 있다면 그 유령 재산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난 5년 사이 자녀의 전세 자금으로 목돈을 보태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와 작성한 차용증,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이자를 주고받은 통장 기록을 준비하십시오. 만약 그 돈으로 큰 수술을 받으셨거나 낡은 지붕을 고치셨다면 당시의 카드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혹은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샅샅이 긁어 모으십시오. 주민센터 공무원은 내가 거짓말하겠어라는 말은 믿지 않지만 여기 영수증 보세요라는 종이 한 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미는 그 종이 한 장이 국가가 매긴 가짜 부자 점수를 뒤집을 유일한 무기입니다. 특히 1961년생은 지금부터라도 모든 목돈 지출에 대해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짜 월급을 낮추는 자산 재배치 전략입니다. 국가는 가만히 고여있는 현금이나 사치품에는 아주 엄격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하는 비용에는 관대합니다. 만약 통장에 묶여있는 현금 때문에 재산 기준을 살짝 초과할 위기라면 그 자금을 여러분의 건강과 주거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차일피일 미뤘던 임플란트 수술을 받거나 낡은 보일러를 교체하고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는 것은 재산을 숨기는 행위가 아니라 꼭 필요한 소비입니다. 이렇게 정당한 사유로 자산의 형태를 바꾸고 기록을 남기면 여러분의 금융 재산 점수는 낮아지고 생활의 질은 올라갑니다. 2026년 개편안의 문턱을 넘기 위해 잠자고 있는 돈을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연금 킬러인 명의와 자동차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전략은 나중에 변명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이름을 빌려준 사업자가 있거나 지분이 섞인 자동차가 있다면 신청 최소 6개월 전에는 반드시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넘는 고급 자동차는 기초연금 수급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만약 그 차가 낡아서 실제 가치는 낮지만 장부상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차량 시세 평가를 다시 받거나 처분 후 기준에 맞는 차량으로 교체하는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공동 명의는 혜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나중에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버리십시오. 국가 전산망에 여러분의 이름이 깨끗하게 남도록 명의를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수천만 원의 연금을 지키는 가장 빠른 지길입니다. 명의를 정리하는 데는 행정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1961년생 여러분은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자, 이제 전략은 세워졌습니다. 2026년 신청을 앞두고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실전 준비 시간표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2026년 기초연금의 거대한 변화와 우리 주머니를 위협하는 수많은 함정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실전 시간표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에 첫 신청을 하시는 1961년생 분들은, 그리고 이미 받고 계시지만 자격 유지가 불안하신 분들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지금 당장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계좌와 보험, 환급금을 조회하십시오. 스마트폰 앱인 내 곁에 국민연금이나 어카운트 인포만 있으면 5분도 안 걸립니다. 내가 잊고 있던 단돈 몇십만 원이 나중에 1억 원짜리 연금을 막는 바위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청 6개월 전에는 모든 명의와 자동차 문제를 매듭 지으셔야 합니다. 나라의 전산망은 오늘 정리한다고 오늘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부자로 남아 연금 문턱에서 거절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신청 한 달 전에는 주민센터 공무원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냥 안 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힘없이 돌아 나오지 마십시오. 내 소득인 정액이 구체적으로 몇 점이, 그리고 어떤 항목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는지 당당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행정의 실수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나라 살림도 어려운데 나까지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 혹은 늙어서 자식한테 집만 되는 것 같아 미안하네라고 말이죠.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기초연금은 국가가 불쌍해서 던져주는 시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 피땀 흘려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일궈내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공로에 대해 국가가 드리는 당당한 인생의 배당금입니다. 여러분은 그 돈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모르면 뺏기고 알면 지킵니다. 나라는 여러분의 사정을 일일이 헤아려 주지 않지만 준비된 사람의 권리는 함부로 빼앗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지식들이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100세 지혜 한 컷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